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안 팔면 군사적 옵션도 검토하겠다. 동맹국 덴마크를 향해 대놓고 협박을 날린 거예요. 미쳤다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유럽이 이걸 막을 힘이 없다는 겁니다. 7억 인구에 24조 달러 경제 대국 유럽이요. 지금 미국한테 완전히 잡혀 있거든요. 트럼프는 왜 유럽 전체보다 인구 5만 명짜리 얼음 덩어리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오늘 그 속내를 전부 파헤쳐 드립니다. 2월 10일 트럼프가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어요. 그린란드 문제 좋게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면요? 거칠게 갈 겁니다. 이게 동맹국 수장한테 할 말인가요?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이에요. 미국이랑 70년 넘게 같은 편에서 싸운 나라라고요. 근데 트럼프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백악관 참모들이 언론에 슬쩍 정보를 흘렸거든요.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동맹국을 상대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건가요? 물론 진짜로 덴마크를 침공하겠다는 건 아닐 거예요. 미국이 나토 동맹국을 공격한다?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길이거든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흘렸을까요? 계산된 심리전이에요. 공포를 주입하는 거죠. 덴마크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대놓고 군사 옵션도 있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밤잠을 못 자겠죠. 협상이라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상대를 겁먹게 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거죠.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뜻대로 간다. 이 메시지를 박아 넣는 거예요. 허풍이라고요? 글쎄요. 이 정도로 거칠게 나온다는 건 트럼프가 그린란드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게 본다는 뜻이에요. 뭔가 있는 겁니다. 잠깐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유럽과 그린란드, 객관적으로 뭐가 더 중요한지 따져보자고요. 면적부터 볼게요. 유럽은 10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어요. 한반도의 45배쯤 되는 엄청난 땅덩어리죠. 그린란드는요? 20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유럽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면적만 보면 비교가 안 되죠. 인구는 더 처참해요. 유럽 인구가 약 7억 4,600만 명이에요. 미국보다 2배 이상 많은 거예요. 그린란드는요? 5만 6천 명이에요. 서울 강남구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숫자로 비교하면 유럽이 10,000배 이상 많은 거예요. GDP로 가볼까요? 유럽 연합 전체 GDP가 24조 달러예요. 세계 경제의 한 축이죠. 그린란드는요? 32달러예요. 유럽의 1만 분의 1 수준이에요. 더 심각한 건 그린란드 경제의 90%가 어업이랑 덴마크 정부 보조금으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자체적인 산업 기반이 거의 없는 거죠. 자, 이 숫자들만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유럽이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7억 인구, 24조 달러 경제 대국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그 유럽을 제쳐두고 인구 5만 명의 GDP 32억짜리 얼음 덩어리한테 올인하고 있어요.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여기엔 숫자로 설명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유럽을 무시해도 되는 이유,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유럽은 이미 미국한테 잡혀 있어요. 도망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억나시죠? 2022년에 터졌어요. 이 전쟁이 유럽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전쟁 전에 유럽은 어땠냐면요. 안보는 나토가 있으니까 대충 미국한테 맡기고 경제는 러시아산 싼 가스로 돌렸어요. 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들이 이 구조로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터지면서 다 무너졌어요. 러시아산 가스가 끊겼잖아요. 그럼 남방은 어떻게 해요? 공장은 어떻게 돌려요? 급하게 대안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산 LNG예요. 액화 천연가스요. 지금 유럽은 미국산 가스 없이는 겨울을 못 나요. 난방이 안 되니까요. 미국이 가스 수출을 끊어버리면 유럽 경제가 마비돼요. 공장이 멈추고 집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안보는 더 심각해요. 러시아가 바로 옆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미국 없이는 러시아를 막을 군사력이 없어요. 미국이 나토에서 손을 빼면 유럽은 러시아 앞에서 벌거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에너지도 미국, 안보도 미국한테 의존하고 있어요. 완전히 안보 인질이 된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유럽은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예요.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유럽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예전에 유럽 경제가 잘 나갔던 비결이 뭐였냐면요. 러시아산 싼 가스였어요.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천연가스를 끌어다가 공장을 돌렸거든요. 원가가 싸니까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 수 있었어요. 독일 자동차, 독일 화학 제품이 그렇게 경쟁력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전쟁이 터지면서 이 구조가 완전히 깨졌어요. 러시아산 가스가 끊기고 비싼 미국산 LNG를 쓰게 됐잖아요. 제조 원가가 폭등한 거예요. 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돈이 몇 배로 드는 거죠. 그 사이에 누가 웃었을까요? 중국이에요.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시장가보다 20%에서 30%나 싸게 사고 있거든요. 유럽이 러시아랑 등을 돌리는 바람에 러시아가 중국한테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 판매를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바스프라고 들어보셨어요? 세계 최대 화학 기업이에요. 독일의 자존심이었죠. 근데 지금 중국 기업들한테 밀리고 있어요. 원가 경쟁에서 안 되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국이 뭘 했냐면 유럽 기업들한테 중국의 첨단 장비 팔지 말라고 압박했어요. ASML이라고 반도체 장비 만드는 네덜란드 회사 있잖아요. 미국이 중국에 팔면 안 된다고 막아버렸어요. 유럽 입장에서는 큰 수익원이 날아간 거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미국 기업 엔비디아는 성능만 살짝 낮춰서 중국에 계속 팔고 있어요. 이중잣대예요. 유럽만 손해보는 구조인 거죠. 그럼 유럽이 뭉쳐서 덴마크를 도와주면 되지 않냐고요? 여기서 트럼프의 진짜 무서운 점이 나와요. 유럽은 절대 하나로 뭉칠 수 없거든요. 트럼프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유럽연합이라고 하면 뭔가 강력한 단일체 같잖아요. 근데 실상은 달라요. 27개 나라가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고 속으로는 서로 견제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이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헝가리 총리 오르반 빅토르 아시죠? 이 사람은 트럼프랑 정치적 동지예요. 반이민 정책, 반PC 성향이 똑같거든요. 트럼프가 덴마크를 압박하면 오르반이 덴마크 편을 들까요? 절대 안 들어요. 오히려 미국 편에 설 가능성이 높아요. 폴란드는 어떨까요? 폴란드는 러시아가 무서워요.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요. 나토나 유럽연합보다 미국의 확실한 안보 보장을 더 원해요. 그러니까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덴마크보다 미국이 더 중요한 거죠. 이탈리아는요? 경제가 안 좋아요. 미국이 관세 올릴까라고 협박하거나 투자해줄까라고 유혹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유럽연합의 중요한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요. 27개국이 다 동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뭘 해야 할까요? 27개국을 다 설득할 필요 없어요. 헝가리 하나, 폴란드 하나만 회유하면 유럽 전체 결정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각계격파 전략이에요. 유럽은 구조적으로 뭉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갈게요. 트럼프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인구 5만 명짜리 얼음 덩어리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명확한 이유가요. 그린란드 땅 밑에 뭐가 묻혀 있는지 아세요? 히토류예요.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에 들어가는 핵심 원자재요. 지금 이거 대부분 중국이 쥐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이랑 패권 전쟁을 하는데 핵심 원자재를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린란드를 확보하면 이 구도가 바뀌어요. 미국이 자원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히토류만이 아니에요. 북극해 항로가 있어요.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서 북극 얼음이 녹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바닷길이 열려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최단 경로가 되는 거예요. 이 길목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차세대 해양 패권을 결정해요. 그린란드가 바로 그 길목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사업가 본능이에요. 그린란드를 확보하면 미국 영토가 22% 늘어나요. 그린란드에 묻힌 자원 가치가 7조 달러로 추산돼요. 매입 비용은요? 많아봐야 수백억 달러예요. 투자 대비 수백 배, 수천 배 이익이에요. 사업가한테 이보다 매력적인 딜이 어디 있겠어요? 알래스카 사드린 대통령처럼 역사에 이름 남기고 싶은 욕망도 있겠죠.
트럼프한테 그린란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인 거예요. 트럼프의 협상 전술을 한번 뜯어볼게요. 이 사람 협상의 귀재예요. 패턴이 있거든요. 일단 상대방을 겁먹게 만들어요. 군사 옵션도 검토한다. 이런 말로 공포를 주입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패닉에 빠지잖아요. 진짜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밤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거예요. 겁먹은 상대는 뭐라도 양보하게 돼 있거든요. 덴마크가 정확히 이 그물에 걸렸어요. 결국 뭘 했냐면요. 워싱턴에서 고위급 워킹 그룹을 설치하는데 합의했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성공이에요. 근데 덴마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저질렀어요. 협상단에 그린란드 외무장관을 포함시킨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이지만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외무장관도 그런 성향이에요. 트럼프가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요? 덴마크랑 그린란드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린란드 주민들이요. 덴마크한테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예요? 우리랑 직접 얘기합시다. 이러면서요. 덴마크 장관이 매각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이게 역효과를 냈어요. 트럼프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매각은 안 되지만 임대는 가능하다는 거네? 협상의 여지를 스스로 열어준 거예요. 트럼프는 앞으로 그린란드 자결권을 외치면서 덴마크를 배제하고 그린란드랑 직접 딜을 하려 할 겁니다. 트럼프가 당장 그린란드를 통째로 사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살라미 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살라미 소시지 아시죠? 얇게 한 조각씩 썰어 먹잖아요. 트럼프도 똑같이 할 거예요. 목표를 잘게 쪼개는 거예요. 영토 매입이 안 되면요? 그럼 99년 임대 어때요? 그것도 안 되면요? 30년 임대는요? 그것마저 안 되면요? 자원 독점 채굴권만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계속 낮춰가는 거예요. 덴마크 입장에서는 영토 매각만 막으면 됐다고 안도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권이나 자원 접근권을 내주는 순간 사실상 절반은 넘어간 거예요. 미국이 그린란드에 발을 들이면 덴마크의 실질적인 지배력은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덴마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뭐냐면요. 시간 끌기예요. 협상을 질질 끌면서 트럼프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트럼프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았어요. 그리고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트럼프는 지지율 결집을 위해 덴마크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거예요. 지금 미국 내 그린란드 매입 찬성 여론이 17%밖에 안 돼요. 근데 트럼프가 뭔가 실리를 가져오면요.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어져요. 역시 트럼프, 협상의 달인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은 덴마크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덴마크가 버티면 트럼프 임기 끝나고 다음 대통령이랑 다시 협상하면 되지 않냐고요? 여기서 무서운 변수가 하나 있어요.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더 강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JD 벤스 부통령 아시죠?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였던 사람이요. 이 사람이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벤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트럼프보다 더 날카롭고 더 이념적이에요. 트럼프가 순한 맛이라면 벤스는 매운맛이에요. 트럼프는 그래도 딜을 좋아하잖아요. 협상에서 서로 뭔가 얻어가는 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벤스는요? 타협에 관심이 없어요. 원칙대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덴마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트럼프랑 힘들게 버텼더니 그 다음에 벤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차라리 트럼프 임기 내에 적당히 타협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민주당은요? 솔직히 지금 대안이 없어요. 트럼프를 압도할 만한 대중적 인기를 가진 후보가 안 보여요. 정권 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결국 덴마크는 앞으로 최소 3년, 어쩌면 그 이상 미국의 압박을 견뎌야 해요.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겁니다. 이번 사태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국제 정치에서 동맹이니 정이니 하는 건 다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국의 이익, 국익이 최우선이에요. 70년 동맹이고 뭐고 필요하면 압박하고 필요하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국제 질서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유럽의 위기를 남의 일로 보면 안 돼요. 우리한테도 교훈이 있거든요. 유럽이 처음부터 국익을 최우선으로 했다면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명분에 끌려다니다가 에너지도 안보도 다 미국한테 넘겨준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동맹, 가치, 정의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국익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패권 전쟁은 냉전 시대랑 완전히 달라요. 동맹도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살아남습니다.